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국가대표팀, 자, 귀국을 했죠.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대통령과 만찬 자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16강 진출. 거기서 경기의 승패나 경기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들의 모습에서 투지와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몰입, 공감, 감동이 컸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교훈을 나누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축구가 멈추니 갈등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여야 정치권, 예산국회, 노동계와 정부, 또 대통령과 언론, 장관의 고소고발 등등입니다. 자, 우리가 우주과학 강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위성 다누리가 달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죠. 약 일주일 후면 멀리 돌아 다가간 달 주변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만약 우주공간 다누리에서 지구, 특히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궁금해집니다. 1980년 오늘에는요, 비틀즈 멤버이자 스타 뮤지션이었죠. 존 레논이 뉴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난 소년은 행복을 꿈꾸면서 락큰롤 스타가 됐는데 이 이매진과 같은 평화의 명곡을 남기기도 했죠.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정치가 안 싸우고 민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국가대표팀이 되길 꿈꾼다면 과연 이루어질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이태원 참사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와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디저트송. 자,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은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의 입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오늘 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이런 속보가 나왔는데요. 자, 민주당은 지금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 수용은 지금 이 화물연대가 해야 뭔가 종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 기자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우선 민주당 국토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다. 네네. 그래서 안전운임제 지속 그리고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 3년 연장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3년 다시 연장하는 그 안, 이게 원래 정부 여당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네. 당정 협의에서 네.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같은 경우는 논의기구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더 논의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놓고 보면 지난 6월에 합의됐던 합의안 그것과 보면 비슷해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3년 연장이 되는 거 그 부분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품목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번에 제기한 내용과 6월에 약속된 정부와 화물연대 측이 약속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돌고 돌아서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협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부터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게 일몰제여서 그렇습니다. 연말이면 끝나는 거고 내년이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라지는 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거라도 일단은 3년 연장시키고 나서
그 이유를 보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 파업을 둘러싸고 이제 어떤 그 여야 간의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네. 결과적으로는 정부 여당이 밀어붙였던 그 최초의 안이 이거거든요. 네네. 일단 뭐 품목 확대는 하지 않고 3년 연장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게 지난 11월에 이제 최초 입장이었는데 정부 안을 사실상 이제 완전 수용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의 전략상으로는 여당이 밀린 셈이 된 거고요. 화물연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파업 동력이 상실됐다라는 대내외적인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지금 물동량 자체가 90% 이상 이미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화물연대의 파업 조치 자체가 현장에서는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겠고 이제 파업의 대우가 어느 정도 좀 흐트러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민주노총 차원에서 적극적인 그 지원 파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전에 이미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뭐 철도노조라든지 대형 그 회사들의 임단협이 타결이 되는 바람에 역시 마찬가지로 단일 대우에서 좀 큰 그 조직들이 좀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업을 더 이어가거나 승리를 위해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에서 결국은 정부 여당 쪽에 이제 유리한 협상 국면이 열리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애초에 이 화물연대의 조직력 자체가 전체 물류 화물차 규모에 비하면 일부일 뿐이었다. 한 뭐 2, 3% 내외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파업이 시작되니까 뭐 시멘트는 90에서 95%가 물량이 멈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보니까 정부가 추산한 피해가 뭐 3조가 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또 한쪽에서는 미미하다.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이 지금 확대되고 있잖아요. 하나만 저는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그거는 좀 짚고 싶더라고요. 피해가 3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 헤드라인에는 그렇게 뽑혀 있지만 실제로는 출하가 멈춰서 원래 그 규모가 나가야 되는 게 멈춰 있다라는 얘기라서 그게 전부 손해액수로 잡히는 건 아닌데 지금 보도되는 걸로는 마치 그 3조 5천억 원의 돈이 어딘가로 날아간 것처럼 이제 표현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당분간 멈춰 있는 거고 출하가 다시 시작되면 뭐 물론 손해를 아주 안 입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감수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다 이제 손해액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정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이 화물연대 파업 중에 시멘트 차량에 대해서 내려졌었단 말이죠. 네. 그게 막 송달이 이루어지고 지금 일부는 또 복귀했다. 일부는 또 이걸 거부해서 지금 처벌 대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오늘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확대됐다. 어떻게 늘어난 거죠? 네.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 명, 또 석유 화학 분야 4,500명, 총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네. 그리고 관련 운송사는 철강, 석유, 화학을 합쳐서 200여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명 대상으로 내려졌던 첫 번째 업무 개시 명령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정부는 우선 오늘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오늘 오후부터 운송사들 대상으로 현정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주소나 명단, 화물차주의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고 또 운송 여부를 또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입장을 좀 내놓으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이 3년 연장과 품목 논의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반응 나온 걸 보니까 국민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이 먼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이게 더 이상 정부안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합의점 또 타협점은 계속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전에 뭐 안전운임제 자체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전운임제 자체를 그냥 아예 없애는 걸로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바 있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은 일단은 선복귀하고 협상은 다음이다. 후협상 지금 이렇게 이제 입장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파업을 두고요. 정부와 노동계가 업무 개시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뭐 반헌법적이다. 이 얘기를 노동계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위반이다 하는 이제 노동계 주장에 정부는 이게 협약상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또 이런 입장인데 지금 이 국제노동기구 아태 지역 총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임 작가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이제 36개 나라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질베르 응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정부 대표인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노동자 대표로 출석을 한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렇게 정부와 노동자 측을 각각 면담을 했습니다. 네네. 민주노총에서는 정부가 이제 국제노동기구 개입을 단순한 의견조회에 불과하다면서 무시하고 있다. 네. 한국 정부가 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특별히 주목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네. 이제 ILO에 요청을 했고 반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무총장 ILO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한국 정부에 정부가 긴장을 높이지 말고 사태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 상황을 사회적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가 역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정부 측 고용노동부의 박 실장 같은 경우는 경제 필수 분야에서의 장기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게 합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자유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정당했고 또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양쪽의 입장이 뭐 팽팽하게 지금 각이 서 있어서 네. 자, ILO의 또 추후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좀 갈팡질팡 오락가락했어요. 네. 이게 탄핵 소추냐, 해임 건의냐, 해임 건의안은 발의를 해놨는데 결국 이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오늘과 내일 잡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오늘 이게 보고되고 내일 처리되는 수순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가 되고 내일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네네.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 해임 건의안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강경한 입장에서 탄핵 소추안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민주당이 의견을 못 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제 의총 결과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내실 있게 치르고 난 뒤에도 네.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도 이장한 해임을 거부한다면 그때 탄핵소추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과 조금 달라진 게 해임 건의안 바로 이제 탄핵소추로 가는 게 아니라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중간에 국정조사 예. 그다음에 탄핵소추 갈지 말지 그때 결정한다라고 네네. 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단계적인 문책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럼 국정조사는 해야 되니까 좀 국정조사 보고 나서 탄핵까지 갈지는 좀 보자 이런 것 같아요. 보면서 가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갈 경우에는 공이 헌재로 넘어가는 거니까 헌재에서 만약 이게 잘 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민주당을 부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역풍에 대한 염려를 이제 와서 하다니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 시간에 이제 팀장님께서 그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네. 2주 전이랑 상황이 똑같은 것 같다고 네네, 말씀해 계속 주셨어요.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 이제 탄핵 소추로 갈 거냐, 해임 건의로 갈 거냐 이제 네. 갈팡질팡하는 양상을 사실 지난 2주 동안 보여준 셈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 해임 건의안이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이 생겨버렸습니다. 네네. 어차피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건의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거부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거부는 당연하고 마치 이상민 장관의 해임 여부가 국정조사의 어떤 핵심인 것처럼 네네네. 민주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미지화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기대했던 효과는 별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의 의미가 자꾸 축소되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정의당에서도 아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시간 끌기지 뭐하러 해임 건의안을 하는 거냐. 차라리 바로 탄핵소추 쪽으로 가는 게 네네. 맞겠다라는 얘기를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민주당의 네. 원내 전략이 과연 지난 2주 동안 제대로 작동한 게 맞느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온 것이 맞느냐. 그걸 그냥 떠밀려서 이렇게 분리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오히려 당내에서도 네.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자, 국정조사는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뭐 책임자를 문책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해임 건의 문제보다 훨씬 넓고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국회에서의 좀 아주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도 규명을 하고 유가족의 좀 입장도 경청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도 좀 내고 사실 수사가 되고 처벌이 돼도
재발 방지책을 뭐 수사기관이 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국회에서 내야 되는 것인데 예. 제도화하고 이 중요한 좀 국정조사가 자꾸 해임 건의안하고 등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분초를 다투는데도 이게 정기국회 마감일 이전에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네. 근데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계속 밀어붙이게 있는 게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여야 합의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라고 민주당 겨냥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도 이러다 보면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네. 또 국정조사대로 또 추진을 못하는 거고 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감추게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좀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정의당은 지금 오히려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 아까 이제 임 작가가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해임 건의안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한데 시간만 끄는 거 아니냐. 탄핵으로 바로 가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이제 봅니까? 정의당에서는 탄핵 소추안 제출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탄핵 소추안 전에 이제 해임 건의를 해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벌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정미 대표 입장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추진해봐야 예산안만 묶이고 어차피 실질적 효과는 없으니 같은 효과가 나올 거라면 그게 예산안과 관련해서 어차피 파행이 이루어질 거라면 네. 탄핵 소추로 바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국회 안에서도 뭐 3당 3색입니다. 지금 일단 뭐 제1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180도 입장이 다르고요. 어쨌든 이제 키는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은 네. 거부권 행사는 또 아주 당연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명약 관화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 이후 전국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내일 예산안은 처리가 될지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됐어야 되는 건데 일주일 미뤄진 거예요. 네. 법정 시한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면 또 해법은 있는 것인지.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목요일. 저는 이제 근데 네. 다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는 좀 지적을 네네, 하고 말씀하세요. 싶은 게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 시절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에도 헌법과 법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네.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무시를 해버렸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도 전부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대통령실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대통령이 나서서 무시하는 셈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 헌법에 대한 태도와 배치된다. 이런 측면을 좀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게 그렇게 가볍게 치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네. 국회 해임 건의안이 마치 그냥 대통령이 무시하면 그만인 것처럼 굳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이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제 어떤 법에 따른다, 법과 원칙 이건 이미 해석이 한번 나왔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국민 다수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와 기소 어떤 법정 판단에 따라 어떤 그 책임이 가려지면 그 이후에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어느 선진국이 어느 나라가 뭐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먼저 자르고 하겠는가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흘렸던 것을 보면 사법적 절차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닌가. 자, 이제 법에 대한 해석들이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2시 3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목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소식입니다.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헐릉로 염곡사거리에서 청계산 입구 방향 현대자동차 본사 앞 하위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안산 부근 사고는 처리됐지만 군자 요금소부터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수도권 제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남양주에서 상해까지 밀리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하객분기점에서 남동까지 정체고 계속해서 안현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압사라는 단어, 압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 그래서 이태원 사고라는 표현을 쓰라. 이런 이제 의혹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합동분향소가 이 사고 사망자 이렇게 돼서 참사 희생자라고 왜 쓰지 않고 이것을 참사를 굳이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쓰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팩트가 체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른바 모바일 상황실로 불리는 뭐 정부 관계자들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네네.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이 있었는데 이 방에 보면 보건복지부, 뭐 소방청, 소방본부, 이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재난거점병원별 재난 책임자, 시도 관계자, 의료기관 관계자가 다 이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사 다음날 오후 이때는 돌이켜 보면 긴박한 사고 수습 상황이 일요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전파되는 게 맞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 대화방에 명칭 관련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는 글을 올렸고 이환 관계자가 네,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이 박 정책관이 감사해요라는 메시지를 남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니 참사 대응에 주력했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12구 참사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여기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뭐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이거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번 언론 보도에 대해서 희생자를 사망자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던 것처럼 억지 주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사망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희생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태원 사고라고 부른다고 해서 압사라는 현상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정부가 행정적인 용어로 이태원 사고라고 통일을 했다고 해서 압사가 감춰지고 희생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의 답변. 사실은 근데 저희가 이런 대통령실의 반박을 참사 초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봐왔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이제 초기부터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그게 결국 이제 분향소의 어떤 제목을 다루냐로 이제 연결이 됐었던 이 어떤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초기에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뭐 경찰력이나 뭐 소방력을 더 투입했다고 해서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라든지 그러니까 이 어떤 참사의 양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개별화시키고 축소시키려는 듯한 정부의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거고요. 뭐 바로 얼마 전에도 행안부 장관실에서 유가족들한테 개별적 접촉을 해서 장관실로 부르거나 혹은 뭐 유가족들을 여럿이 같이 만나는 게 아니고 장관이 마치 개인 면담을 집 근처에서 카페에서 하듯이 하려고 했다. 이게 결국 이제 이 사회적 참사를 각 개인의 어떤 비극으로 이제 축소시키려는 시도인 걸로 비춰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을 좀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 당국들에서 뼈저리게 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인용한 말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잘 알고 계시네요. 그 표현을 행정적으로 정부 기관들이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미 참사, 희생자, 압사 이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계속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 SNS에서 국민들은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것을 압사라는 말을 빼라. 굳이 이 사고 사망자라고 써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무게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굳이 알고 계시다면 왜 압사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를 하였는가. 필요 없는 형식이잖아요. 그런 궁금증이 또 드네요. 이게 사실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문제라고 지적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일 회의라는 겁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바로 직후에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의 이 회의에서부터 벌써 이런 거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거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이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때 놀랐던 것은 이 오전에 아마 밤에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깨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요일 아침 9시 45분에 대통령의 담화가 먼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재된 회의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은 또 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부검 과정에서도 부검을 의뢰를 하면서 제안을 하면서 뭐 마약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경찰이 참사 직후 현장에서 물품을 걷어가서 마약류 성분이 이제 검사를 또 의뢰했다.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정부가 이번 참사를 좀 어떻게 보고 있었냐라는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2부 처음 인터뷰에서는요. 오늘은 그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 중에 한 분 아버님을 저희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유가족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계속 나온 얘기인데 저는 이게 뭐 장관의 해임 건의안과 전혀 연계될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지금 일주일 법정 시한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이게 왜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2+2에 이어서 네. 원내대표까지 참석하는 3+3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주요 쟁점에서는 이견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원가주택 같은 이른바 윤석열 표 예산 이거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삭감 규모, 전액 삭감을 요구했지만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이재명표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할 것인지 이게 쟁점은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과 그러니까 지역화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과 관련해서 네. 여기도 뭐 얼마나 늘려야 된다, 깎아야 된다 이게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감액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민주당에서는 더 깎아야 된다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이 뭐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채권 발행도 안 하고 정부가 어떻게 긴축 재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깎으라는 것은 이건 운영이 안 된다. 나라 운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타결이 될까요? 이번 주에? 오늘 내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국정조사 합의안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뭐 수십 번의 예산안 합의 과정을 봐왔었잖아요, 매년.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의 이견은 이렇게 3+3 협의까지 들어간 상황.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가 직접 챙기는 상황까지 왔을 때는 대부분 빠르게 타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벌써 이틀 이상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원내대표가 직접 참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결국 국정조사 합의를 할 때 예산안 전국이 끝나고 나면 예산안 통과를 시키고 나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국으로 만들어놨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줄어드는 거라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까지도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미 임시국회를 요청해놓은 10일까지도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네. 연동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합의 안에서 이미 연동이 돼 있었던 결과가 네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국정조사 때도 그게 다 들어있었죠. 그래서 원래 예산안 처리 끝내고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해서 45일, 지금 1월 7일이면 국정조사 그렇습니다. 끝나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이미 2주가 지났습니다. 국정조사 네네. 기간이. 아, 참. 여기서 이제 2+2 회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여야의 각각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네. 이렇게 참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3+3이라고 되는 것은 이제 원내대표, 네.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들어와서 빨리 좀 결정을 짓자 하는 건데 그래도 네.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거든요. 네. 여기서도 평행선은 달렸는데 조호영 원내대표는 새 정부 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네. 대국적 차원에서 협력 좀 해달라라는 거였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부자 이 정책만 철회해라. 그러면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 오늘 오후 본회의 이후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도록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은 우리에게는 끝났죠. 우리 국가대표팀의 이제 경기는 다 끝났으니까. 월드컵 끝난 거 아니었나요? 월드컵이 안 끝났어요. 월드컵은 안 끝났군요. 네, 네. 이번 주말에 지금 이제 8강전 보려고 기대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뭐 각각 응원하는 또 8개 나라의 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은 브라질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브라질이 우승하면 그래도 우리가 우승국에게 손흥민 선수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6강에서 브라질을 만난 건 불운이었다. 네. 예, 다른 팀이었다면 조금 더 전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브라질하고 나란히 올라온 게 스위스 팀이었는데 네네네. 스위스 팀이 16강에서 대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가 바뀌었더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겼던 포르투갈은 16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지켜보도록 하죠. 지켜보도록 하는데 어제 어쨌든 금이 환영했습니다. 네. 우리는 뭐 12년 만에 원정 16강 했으니까 분위기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K-팝 스타가 입국한 것처럼 한 1,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서 네.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을 좀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달걀이 날아드는 그런 일도 그런 날도 있었죠. 맞아요.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환영을 했고요. 뭐 선수들도 팬들과 만나서 사인도 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또 팬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상은 이제 오찬을 대통령이 이제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저녁 만찬이에요. 그런데 벤투 감독이 이제 재계약하지 않고 지휘봉을 놓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나서 벤투 감독이 뼈 있는 조언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선수에 대한 관리가 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FA컵이라든지 K리그라든지 그러니까 리그 한국 국내 리그를 치르는 거에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네. 대표팀 선수들도 이미 혹사당한 상태로 소집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이제 워낙에 그런 부담을 안고 뛰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거론한 선수로 치면은 이제 전북현대 출신 이제 김문환 선수라든지 뭐 김진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전북현대 출신인데 전북현대가 또 강팀이다 보니까 보통 FA컵 같은 토너먼트 경기라도 이제 상위 랭크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네네. 경기를 많이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도 상당히 부상 부담을 안고 대표팀에 이 소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K리그가 뭐 돈, 즉 뭐 스폰서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이런 식의 부담을 지우는 거고 국가대표조차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수 관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특히 대한축구협회가 앞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좀 담겨 있어서 많은 공감을 좀 얻었습니다. 자, 스포츠의 주역은 인간의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건데 이게 사람보다 돈이 먼저다. 그럼 이게 참 아픈 얘기죠.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의 대장동 수사 깔끝이요.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이게 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회의 이제 마칠 때쯤에 얘기한 부분 이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진술 이런 게 신빙성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주도를 한 거 아닌가. 검찰은 창작 능력도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다. 이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의 반론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남욱이 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주도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기가 들어갈 건 없다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사실이다. 사실에 입각한 거다 이런 또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언도 사실 뭐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잘 맞지는 않는 게 캐스팅을 했다고 하려면 최소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감이나 교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남욱 변호사나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하고는 직접 만난 적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수사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관계 법적으로 다툴 때는 뭐 의미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게 뭔가 좀 이 기싸움, 감정 싸움의 느낌이 오히려 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651님. 자, 김용임 밧줄로 꽁꽁 신청합니다. 더 이상 대립은 안 됩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원래 제목은요. 사랑의 밧줄 노래 제목.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 공간에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알만한 소리나 기색을 가리켜서 기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척을 내다, 기척이 나다 같이 표현하지요. 기척은 한자어가 아니고요. 우리 고유어 표현입니다. 기척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는 그 앞에 사람 인자를 붙인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소리나 기색, 발음은 인기척과 인기척 모두 맞습니다. 기척과 관련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자 문문자를 쓰는 문기척은 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해서 내는 인기척을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누구인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발소리나 기색을 발기척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발기척에 놀라 졸음이 달아났다. 또 그곳은 워낙 조용해서 사람 발기척 소리도 크게 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도 숨이라는 고유어가 앞에 붙는 표현이 있는데요. 숨기척이라고 발음합니다. 숨기척은 숨 쉬는 기척 또는 숨 쉬는 것을 곁에서 알만한 자취입니다. 얼마나 곤히 자는지 그녀는 숨기척도 없다라든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숨기척도 못 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는 무난한데 대기의 건조함이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동쪽 지역인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로 단계가 높고요. 강원 산지와 일부 남부 지역에 건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목재 등의 건조들을 나타내는 실효 습도가 50% 이하일 때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세종과 대구 또 대전 이런 쪽이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대전 등 충청도 지역과 일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내일은 구름이 더 들어오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다시 10일경에는 대륙 고기압의 찬 공기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때는 좀 약하게 들어오지만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경 12, 13일에는 우리나라의 찬 공기가 굉장히 심하게 통과하면서 매우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올라서 서울 7도, 전주 대구 11도, 대전 10도 등 6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요, 어제 특수본을 향해서 부실 수사를 우려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참사 희생자인 고 이지한 씨의 아버님 이종철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게 좀 힘들다고 들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답답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셨습니까? 국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정부에서 잘못 발표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네, 직접 유가족들의 진실을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오해나 왜곡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제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요, 유가족협의회 준비 모임의 성명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준비 모임이라는 형태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오는 10일에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여 계십니까? 지금 희생자 가족 90분하고요. 네네. 90분하고 아직 지금 연락처를 제가 한 3분 정도 또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지금 158분의 가족분들이 모여 계세요. 158분 희생자 가족은 다 모여 계시고. 네. 지금 일단은 이제 출범하는 유가족 협의회는 이제 90분 플러스 알파의 가족분들이 참여하실 것이다. 네. 예. 자, 지금 정부 측 지원은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까?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저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어버이죠. 네. 그분의 똑같은 아들, 딸들입니다. 이태원에서 희생된 우리 아이들, 배우자, 언니, 오빠, 동생 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주고 해야 할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연락이 한 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께 면담을 신청했는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다는 문자는 받았습니다. 네네. 접수는 확인했는데 연락은 없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서울시에서 유족 간의 연락처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세웠던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자,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제 158분이 일단은 단톡방에 모여 계시고 90여 명이 협의회 출범에 찬성을 하셨으면 그동안 유가족들끼리는 어떻게 좀 연락을 취하시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죠. 네. 처음에 2명이 시작해서요. 네. 저하고 다른 아버님 2명이 시작해서 어떻게 물어서 처음에 6명 모였다가 다시 민변 그쪽에서 비공개 간담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추가로 15분을 다시 만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저희가 입장문 성명서 이런저런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한 50여 분 모이셨는데 저희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 행안부하고 여기 전화를 해서 알려주실 수 없냐 유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는 기자분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 국회의원님들, 예, 저희가 그 접촉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 유가족이 만나는 분들의 전화번호를 네. 다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예, 저희와 그 다른 유족분이 알려달라고 하면 네네. 알려드리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90분까지 모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는 뭐 전혀 연락처 공유나 혹은 단체로 유가족들을 모은 적은 없었던 거네요? 예, 한 번도 없었고요. 연락도 없었습니다. 네. 단지 저희 가족분들 뭐 이간이라면 이간질이죠. 예, 유가족들끼리 혹시라도 그 명단 공개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라고 뭐 폐륜이니 네. 그런 얘기나 하시고요. 그리고 문자 발송해서 6시까지 예, 답이 없으면 의견 없는 거로 간주하겠다. 그런 문자나 보내고 네. 다음 날 언론에 발표하셨더라고요. 예, 유가족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협의체나 추모 공간 네네. 예, 그거에 대한 거는 예,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예, 24일 날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뭐 이간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여러 가지 좀 네.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전해진 내용인데요. 참사 네. 이튿날, 그러니까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 압사라는 말을 빼고 이태원 사고로 통일하라 이런 지시가 이제 드러났어요. 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이 사망자로 지칭했던 정부의 시각이 이때도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들으셨습니까? 설마 했습니다. 이 한날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과가 압사로의 말을 바꿨다는 것 자체는 12호 이태원 참사를 예, 축소하고 예, 왜곡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그 작은 규모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잊혀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 이렇게들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는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국민들이 정부에서 정치를 똑바로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똑바로 하면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네. 예. 일부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도록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왜곡 보도가. 네. 어떻게 이게 사고입니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경찰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서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이 희생되신 분들과 아침밥을 먹고 하루 사는 보통 여느 분들과 같이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자, 설마 했는데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게 뭐 모든 얘기 하나하나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저희는 또 이게 유가족들의 입장,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떤지 저희도 좀 헤아리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이 마약 부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절차에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 이게 대검에서 지침을 내린 게 아니고 현장의 판단이다. 이런 취지 입장을 냈는데 그럼 아버님도 들으셨고 유가족분들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좀 많은 분들이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거의 다 들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들었고 네. 저희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다 이렇게 하나보다 했는데 절차 중에 하나구나.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더군요. 네. 나중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지만 네. 다 마약 검사 관련해서 뭐 부검 얘기를 하셨고 솔직히 마약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뭐 부검이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머리카락이든 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네네. 들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한이도 응급실에 있을 때 가족들을 다 나가라고 하더군요. 국가수에서 한 5분이 오셔가지고 네. 아무리 우리 아들이 지한이가 죽었지만 네.
지한이가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다 찢어서 한쪽으로 내팽개쳐 놓고 갔더라고요. 네. 옷을 벗길 수도 있는데 왜 가위로 다 옷을 찢어서 한 군데 분명히 비닐봉투도 있었는데 네. 그걸 꼭 그렇게 한쪽으로 집어 던져야 했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네. 그분들이 왔다 간 이후로 지한이한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 다음 날까지 저희들 몸에서 냄새 날 정도로 네.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은 얘기는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희생자분들 유류품을 마약 검사를 했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국과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다른 수사기관에서 했답니다. 마약 검사를. 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절차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하나같이 그 시간에 30일 날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들을 하십니까? 검사들이. 네. 경찰들이.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예. 그 당시에 저희 유가족들이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서 계획적으로 마약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류품 마약류 성분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특수본 수사 상황이 좀 국민들도 답답하고 유가족 특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어제 성명을 이제 내시기도 했는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지금 특수본 수사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거죠? 가족이 자기 식구를 수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더구나 그 윗선을 수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아, 네네. 이게 특수본이 능력이 없는 건지 실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시나리오상에 한 번은 영장 기각을 하고 다음 영장 청구할 때 받아들여지는 건지 아니면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이임재 경찰서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막 바꾸는 사람인데 증거 인멸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걸 판결한 판사님 정신이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립니까? 네. 자, 가족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장제원 의원이 검수 완막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본에다가 너희들이 수사 못할 것 같으면 검찰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정부 기구로서 저희들이 지금 유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는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각하님 협조해 주세요. 네. 자, 일단은 여당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다. 이렇게 유가족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찰 정보국의 참사 관련 언론 및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정책 참고 자료 문건. 자, 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을 색출하기 위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감찰과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다. 이 내용은 또 유가족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보직 발령되시고 인사이동 조치되신 분들이 진정한 경찰관이고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거든요. 이태원 참사는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찰관들,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 안전에 대한 제도와 시스템은 아마 세계
1위일 겁니다. 네. 제일 잘 돼 있어요. 워낙 사고가 많았으니까. 세월호 관련해서도 1조 이상이라는 돈을 국민 혈세를 갖다 네. 부어놓고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는 그 시스템과 제도는 사람이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 경찰관들, 행안부 직원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실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이 참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참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리는 이런 경찰관 공무원들을 예,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감추고 국민들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자, 지금 아까 국정조사와 특검만 신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정조사 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가 걸려 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아버님 끝으로요. 하시고 싶은 말씀 남겨주시죠. 국민 여러분,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희 유가족들 댓글로서 테러 이상의 지금 그 이상을 당하고 있고 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 어떤 지원이나 연락이나 받은 것이 없습니다. 네. 저희 90분 지금 연락이 돼서 모였지만 저희들이 다 스스로 알아서 또 그분들이 연락을 주셔갖고 지금 모이신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 어떤 지원이 없었다는 거는 저희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같은 국민이고 어버이의 자식인데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서 흔히 말하는 왕따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정치는 모릅니다. 저희를 정쟁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부 쪽, 행안부 쪽 관계자분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뽑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 너무하십니다. 저희가 왜 협상의 도구입니까? 이 차원에서 희생된 저희 아들, 딸, 배우자, 언니, 오빠, 동생분들이 왜 협상의 도구로 전략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말도 안 됩니다. 국정조사 계속 이대로 진행된다면은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을 고발하는 도구를 한 장 공개할 겁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당신들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사실을 언론에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자,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 네. 똑바로 들어가십시오. 국힘, 민주당. 당신들의 이 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똑바로 들어가십시오. 네, 정치권의 경고까지 지금 해 주셨고요. 지금 빨리 대통령실에 접수된 어떤 답변도 좀 나오고 행안부가 전향적으로 유가족들을 단체로 만나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경청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는 마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예,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아버지 이종철 씨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참사 희생자 아버님 인터뷰를 해서 지금 좀 가슴이 먹먹한 상황인데 자, 두 분께서 키워드를 뽑으신 것도 좀 관계가 있어요. 압사 단어 빼라. 자, 또 하나는 더 탐사 압수수색과 한동훈. 자, 현근택 변호사께서 현근택 부원장께서 꼽으신 키워드가 이제 압사 단어 빼라인데 원래 두 분이 같은 키워드를 꼽으셨어요. 한동훈 관련 주제였어요. 한동훈 장관 관련 주제였는데 그런데 이제 현 부원장께서 키워드를 바꿔주셨습니다. 자,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앞에 아버님 인터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이제 화 많이 나시고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 말이 정확한 말씀이에요. 본 잘 모르잖아요. 안 당해봤고 뭐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계속 처음에 뭐 명단 공개 안 된다 그러고 유가족들 못 만나게 하고 그때 많이 그랬거든요. 위패나 영정 사진 없는데 뭐 그냥수 차리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할 수는 있었지만 뭐 유가족들의 의사가 분명치 않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명확히 얘기를 못 한 건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다 알죠. 이제 압사 단어라는 빼라는 게 대통령실 회의에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몇 가지 있었잖아요. 참사를 안 하고 사고를 하고 희생자를 안 하고 사망자를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결국 대통령실에서 나온 거 아니냐. 결국 지침이 결국 회의에서 나왔다는 건 이제 어제 보도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본적인 이 참사에 대한 사고 인식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단어에 그 인식이 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사라는 게 이게 사망 원인과 사망 돌아가신 것 그거를 두 가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여러 가지 뭐 SNS에 돌았고 뭐 그다음에 TV로 막 생중계 그 전에 막 올랐던 게 사람들이 촬영했던 거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막 구조하는 장면도 봤고 거기에 무슨 뭐 다른 사고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나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개입될 여지는 잘 없어 보이거든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압사다. 좁은 공간에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경사진 도로였고 좁은 길이었고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충돌하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 거라는 거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그러면 압사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느냐. 그러니까 의도 빼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고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저는 뭐 그런 당연히 의도가 있다 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압사 단어를 빼라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바로 이제 국가 애도 기간 일주일 있었잖아요. 분향소도 매일 가시고 또 현장도 이제 찾았었는데 여기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우리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압사라는 단어를 빼서 사고 원인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 찾으려고 한다.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때 화면을 봤기 때문에 압사를 당해서 참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어를 갖고 그것을 좀 감추려고 다른 원인 찾으려고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에 이제서 나온 이야기가 그런 해명이죠. 압사를 안 쓴다고 해서 이게 가려질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그 해명을 안 봤는데 제 생각도 그냥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가족분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참 큰일 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시구나. 되게 울분이 차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속히 대통령께서 좀 면담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정부에 대한 불신,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잘못 발표하고 있어서 나는 내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도 하셨고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이태원 12구 참사를 관심을 멀어지게 하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신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었다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왜 대처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족들의 저러한 슬픔과 울분을 하루속히 빨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곤혹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행안부 차원에서 유가족 단체를 함께 좀 만나야 되지 않는가. 이걸 언제까지 격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여튼 저희 이상민 장관은 하루속히 좀 빨리 그만두고 다른 뭐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관이 와서라도 만나셔야 된다. 이상민 장관을 만난 유가족분들이 좀 그 감정이 어떠시겠어요? 처음에 막 아니 우리 경찰 투입해도 이 사고 못 막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상민 장관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시거나 총리는 왜 있습니까? 총리 만나시든가 그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 유가족의 절절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성철 소장께서 꼽으신 키워드가 더 탐사 압수수색과 한동훈. 사실 이거 현 부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주제인데 먼저 말씀하세요. 그간 이렇게 얘기했죠.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한테 고소하라. 일종의 도발이라고 할까요? 근데 고소해야 더 탐사가 수사 자료를 공유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또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고소를 했어요. 자, 그럼 장 소장님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고소한 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국의 장관인데 그래도 허위와 거짓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했고 질문을 당했고 또한 사과도 못 받았고 계속 김의겸 의원이나 더 탐사 측에서는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다시 질문할 거야. 더 탐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추적 탐사 보도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아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탐사는 즐기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름을 알려서 좀 본인들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또한 어제 있었던 본인 더 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현장 중계를 하면서 슈퍼챗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존재감과 돈벌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현 부원장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게 주거 침입이라고 됐어요. 더 탐사는 처음에 허락받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압수수색 원래 하는 겁니까? 아니 주거 침입에 압수수색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집에 뭐 CCTV를 압수수색한다. 그건 말이 되잖아요. 주거 침입이라는 게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느냐 말았느냐. 들어갔으면은 기수고 안 들어갔으면은 미수인데 그것만 보면 돼요. 더 탐사에 압수수색할 게 뭐 있어요? 더 탐사에 주거 침입한 게 아니잖아요. 더 탐사에 주거 침입하려고 했다면 거기 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벌써 6번째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도 한 200번 하고 있는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뭐 경찰이 법원이 내줬으니까 한다. 그렇지 않아요. 압수수색 발부율이 99%예요. 일부 그러니까 그대로 내주는 건 90%고 작년 통계로 조금 수정하는 게 9%니까 어쨌든 청구하면은 99%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해줬으니까 집행한다는 논리는 그 검찰이 청구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는 있는 거예요. 99%니까. 근데 또 어제 영장 집행할 때 보니까 뭐 경찰차도 엄청 와 있고 경찰도 엄청 와 있더라고요. 무슨 뭐 큰 무슨 범죄 집단 수사하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지금 말씀처럼 장관은요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국가기관 장관 공직자는 일반 국민은 보장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명예훼손 이런데 뭐 당했다고 억울할 수는 있지만 현직 장관에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정권의 2인자로 되는 분이 고소고발하고 소송한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아요. 근데 어제 또 더 탐사 이분이 아마 물론 취재로 한 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고 했다는데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음성은 안 나오고 워딩만 나왔는데 정권 바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증거가 나오면 모를까 내가 나서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이 얘기 뭐예요? 그 얘기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남자친구한테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얘기는 또 그 더 탐사 측 얘기에 의하면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변호사 얘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거짓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직 단정 짓기는 그렇죠. 근데 이걸 근거로 뭐 고소고발도 하고 지금 10억에 대해서 7명한테 이제 손해배상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럼 장관이라고 가만히 있어요? 네. 그 김우기 의원이 허위 사실이나 거짓으로 인식이 되는 부분을 갖고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하고 사과도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더 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맞다니까 명확한 증거나 다른 진술 같은 거 내놓지 못하면서 계속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내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야. 왜요? 내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해서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 아닌 거 네가 증명해봐. 아니 나 나쁜 사람 아닌데요? 그 친구는 사실은 제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계속 너는 나쁜 사람이야. 얘가 증언을 번복했어. 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빨리 너 책임져.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네. 이건 그럼 당연히 법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을 해야지. 만약 고소를 안 했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고소 안 했으면은 뭔가 감추려고 캥기려고 또 수사하게 되면 CCTV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고소 안 하는 거지라고 공격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끊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 좀 붙일게요. 저도 뭐 법조계에 있고 언론 관련 일 많이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보도가 잘못돼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합니다. 그거는 많이 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뭘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간혹 있는 게 민사소송. 네네네. 민사소송 대부분 이제 패소는 하겠죠. 네. 근데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엄청 비판을 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우리가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뭐 장관 저도 대리해서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소송했다고. 예. 고발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없어요. 고발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고발했을 때는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말씀처럼 나 뭐 법대로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데 조용해요. 아니 언론을 상대로 지금 소송하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네. 중재위는 가지도 않고. 왜 중재위는 사실은 어찌 보면 중재에서 해결은 잘 안 되지만 합의된 절차예요. 기본적으로 언론과 관련된 건 중재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여기서 중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절차란 말이죠. 반대로요. 소속 고소부터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들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건에서는 왜냐하면 형사 사건에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소송을 민사에서 입증하는 방법이거든요. 역으로. 그렇죠. 역으로. 근데 우리가 언론을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그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네. 더 탐사가 언론에 제대로 된 역할 처신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선전선동하는 것, 정권의 핵심 뭐 2인자와 관련해서는 딱 찍어놓고 계속 공격하는 것, 이것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은 언론이 아니다. 기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언론 중재에 가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탐사가 지금까지 하는 행동 보세요. 물론 본인들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영 쪽에서는 그 지지자분들은 환호를 하겠지만 일단은 거짓이라고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아니야. 우리는 다른 증언을 계속 공개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언론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네, 일단 뭐 김의겸 의원 차원에서는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근데 그 유감 표명이 한동훈 장관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유감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겠죠. 이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관련된 거 두 분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설 또는 한동훈 차출설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동훈은 아직 정치할 준비는 안 됐다 이렇게 전언으로 보도가 되면서 거기에 잘 보면요.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 아닐 수는 있는데 현 부장님 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걸까요? 뭐 전언이니까 알 수는 없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 증거,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전문 증거인데 불쾌감 표시했을까요? 저는 뭐 잘 신뢰하기 믿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 그다음에 정치 이미 하고 있어요. 뭐 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 그렇죠. 여의도에 뭐 예를 들어 직을 갖느냐, 아니면 정당에 들어오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이지.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랑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장관이라는 건 이미 정치형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할 거로 예정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계속 뭐 언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빠하지는 않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당장 더
당대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서 논란이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 좀 심하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선긋기라고 보이지 정치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절대 반대 안 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 절대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뭐 99% 이상 공감을 하고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대통령 좀 그만 좀 화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뭔 사안만 있으면 자꾸 뭐 경로했다, 불쾌하다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감정을 드러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게 가능성은 이제 50% 이하로 떨어졌죠. 근데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 정말 당대표감이 없는 것 같아. 뭐 전격적으로 동훈아 너 나가가지고 저 당대표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아니면은 이번은 좀 이르니까 2024년 총선에 출마해서 배지 달고 그리고 나서 지도자로 커 나가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진입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보수 우파 진영 차기 지도자 1등 두고 한동훈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국민적인 관심 그리고 여론의 관심 국민의힘 지지층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하나 더 그리고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이라는 키워드와 이른바 MZ세대 이 대표 주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아니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이죠. 윤 대통령과 2번 회동한 직후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잖아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다른 이름들을 쭉 당대표 하시겠다는 정치인들 얘기했죠. 이름을 쭉 거명하고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누가 빠졌냐면 안철수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 수도권 기반의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혹시 현 부원장님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추정해 보세요. 근데 아무튼 그거 맞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이 빠졌다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친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조건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말은 안 하지만 친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당연히 유승민 안철수도 있겠죠. 유승민 안철수가 사실은 지금 당내외 일반 여론에서는 일일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려요. 성에 안 찬다는 얘기가 사실은 앞에 그 언급 안 한 두 사람을 압도적으로 이길만 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둘은 오히려 이겨야 할 대상으로 놓고 그렇죠. 우리 편 아닌 거죠. 내에서 이들을 넘어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그 7사람 중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다. 7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이길 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오히려 수도권 MZ세대는 원론적인 얘기로 봐요. 왜냐하면 뭐 장 소장이 매일 얘기하지만 다 영남 60대로 중심돼 있고 수도권 의원 몇 분 안 돼요. 100자리가 넘지만 20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맞아. 그러면 이게 원론적으로 맞으려면 모든 사람을 다 언급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유승민 안 돼. 안철수 안 돼. 나경원 세모. 세모. 그게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평가표가 만들어져 있다. 동의하세요? 좀 뭐 반만 동의하고요. 반만 동의해요. 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저는 친윤 후보는 안 돼라고 저는 오히려 느껴졌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2번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히려 친윤 후보는 당권 잡으면 안 된다? 그럼 소신 발언인 겁니까? 소신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뭐 A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B라고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또는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봐도 당연히 수도권에 소구력이 있고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2024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거기를 제껴놓고 어떻게 영남권이 지지받는 사람이 당대표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선거 어떻게 치르겠냐고요. 상당히 원론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상식적인 얘기를 잘 하셨는데 친윤들이 되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윤이 안 돼라고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제원은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친윤 후보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 경고성 발언이다. 오히려 소신 발언에 가깝다. 저는 생각난 게 수도권 MZ세대면은 전 대표가 맞지 않나요?
근데 힘들게 그런 사람을 몰아내고 어떻게든 뭐 당원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대면 만들면서 몰아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찾는 거 정말 어찌 보면 뜬금없는 일이죠. 자, 요거 이 장 소장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4년 12월입니다. 대선 2주년. 이때 이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만 불러서 회동을 하고요.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이 두 사람이 이제 배제됐던 상황이 지금과 좀 비슷하지 않느냐. 이때 심지어 그 정치인이 아니었던 이 방송인 이준석 이 관련해서 네. 김무성 대표 수첩에서 뭐 K, Y 등장했었잖아요. 네. 이 비슷하다. 당시에도 회동에 참여했던 친박들이 나서서 지도부를 막 흔들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예. 시작했죠. 자, 이 당무 개입이 2015년에는 진박 간별사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는데 김무성 전 대표 이 보좌진 출신이시니까 비슷한 상황으로 보십니까? 기시감이 들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당을 장악해서 자신에게 말을 잘 듣는 사람 위주로 공천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러한 의지를 잃고 당내에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옹이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는 거죠. 네. 그 현상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국민공감이라는 친윤 의원들의 네네네. 모임이 어제 발족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65명이나 거의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 힘으로 똘똘 뭉쳐서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당대표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들자. 그 전당대회에서 만든 당대표를 통해서 우리 공천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한 이해관계 거죠.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국민공감이라는 이름을 쓰기엔 너무 아깝다. 네. 친윤공감, 공천공감 네네네. 이런 것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당에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런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요. 당은 개파 정치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요.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비윤 의원들은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당은 분열이 돼요. 분열된다. 당이 분열되면은 총선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뭐 정책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는 모임이에요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저 모임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모임일 수밖에 없다. 저런 모임은 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돼야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유, 시작하자마자 해체하라 그러시면. 상당히 부적절한 모임이에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윤심 공부 모임인 건가요? 그렇죠. 공천 공부 모임. 공천 공부 모임. 어떻게 하면? 충성 공부 모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대체로 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흐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뭐 보좌관 하셨기가 알겠지만 막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중에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네네. 맞아요. 그때 당시 경쟁했던 분이 서청원이잖아요. 그렇죠. 서청원이 그때 뭐 몇 선이었더라? 6선, 7선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세게 밀었거든요. 예. 근데 안 됐잖아요.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보좌관이 훌륭해서 와. 그러니까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는 서청원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네. 정치도 오래 하셨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지금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같이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그만큼 정치 안 했죠. 서청원만큼 정치하고 장악 있는 사람이나 없죠. 네네네. 지금 민다고 해서 되느냐. 물론 막 나중에 총선 때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50% 넘어가고 지지율이 그러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거 봤으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의원들도 나중에 당선 지지율이 딱 보고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네네. 다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때만큼 내가 보기에 박근혜 서청원만큼 강하지 않다 절대로. 그럼 제가 보기에는 거목이 없다. 그렇죠. 거목이보다는 정치 지력이 그 정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비정치 영역 검찰 출신인 맞아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거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밖에 있는 진짜 친윤 그룹들이 호시탐탐 당 밖에 있는 정치인이 아닌 당의 권력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정가가 벌써 끝났어요? 지금 뭐 끝났어요. 근데 저희 장 소장님은 본인 자랑하셨어요.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가 당선된 건 보좌진이 잘해서 그렇다. 보좌관이 훌륭했다. 보좌관이 훌륭했다. 그때 보좌관이 누구냐? 장성철이다. 알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자, KBS 보도본부의 경제 스토리텔러 서영민 기자님. 지난주에는 못 뵙고 2주 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쉬고 오신 거예요? 네,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정말 잘 쉬고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한번 또 기대를 해보죠. 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내년도 나라 살림을 가지고 여야가 씨름을 하는데 네. 올해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오늘 박홍근 민주당 그 원내대표 말이 나왔죠. 네.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엄포가 나왔는데 사실은 예산안 처리 시한, 법정 시한은 넘겼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였는데. 근데 지난 2년간은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은 다 지켰거든요. 근데 3년 만에 다시 못 지키게 됐는데 뭐 어찌됐건 이번 주 안에 통과가 된다면 좋을 텐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 네. 저희도 궁금한데 오늘 내일 중에 이게 타협이 되겠는가? 아니면 뭐 주말 다음 주엔 되겠는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3대3 그 물밑 교섭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예산안 전국이 지금 예산안만 가지고 돌아가는 전국이 아니더라고요. 네네. 뭐 경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권고안 이런 것들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느 한쪽이 한 문제 가지고 삐치거나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어서 지금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같아 보입니다. 예산만 가지고 싸워도 쉽지가 않은데 맞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아주 복잡한 이 정치적인 현안들이 다 엮여 있어요. 뭐 국정조사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법안 자체, 예산안 자체 좀 쟁점을 살펴보자고요. 다른 정치적인 요소 빼고 어떤 것들에 주목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좀 긴축 예산안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굉장히 지출 구조 조정을 많이 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 어디 쓸모없는데 안 쓰겠다. 이런 기조가 강한데 반대로 민주당,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데 지역 화폐 같은 사업 이거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동의 못한다. 노인 공공 일자리 오히려 줄였는데 지금 노인이 늘어나는데 왜 줄이냐. 늘려야 한다. 청년 중소기업 일자리 마찬가지고 공공임대 재생에너지 산업 이런 것들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 더 키워야 된다. 전반적으로 돈을 좀 더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저기 깎을 것들 뭐 마치 국가 예산을 뭐 누구의 쌈짓돈처럼 쓰느냐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줄이겠다. 이쪽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고 반대로 법인세, 부동산세, 금투세, 소득세 이 세 법은 지금 여당 쪽에서 좀 더 그 세금을 적게 걷는 방향으로 민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 야당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접점이 잘 안 찾아지는 상황입니다. 약간 좀 제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보통은 집권당이 많이 걷고 많이 쓸래 그러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깎을 거야 그러는데 반대로 지금 가고 있네요. 흥미롭습니다. 자, 지금 짚은 쟁점들이 굵직굵직합니다. 그런데 서 기자님 최근까지 예산안 보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사실 현안 보도도 하긴 했지만 집중한 건 데이터 분석 보도였거든요. 그래요? 일종의 탐사 보도. 지난 3년치 예산안을 전부 다 살펴봤고 예산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행이 부진한 예산. 그러니까 쓴다고 받아가 놓고 안 쓴 예산이 너무 많다. 이런 종류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까지 지난 3년 예산은 주로 문재인 정부 예산인데 네네, 맞습니다. 예산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놓고 쓰지 않은 예산이 있다. 받아놓고 안 쓴 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흔히 보면 연말에 보도블럭 까는 거 이 예산 소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쓰라라는 취지의 보도는 아닙니다. 다만 나라 살림이라는 게 정부 예산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데 사실 국가는 뭘 하는 곳이냐. 경제 주체 얘기할 때 생산의 주체, 소비의 주체, 분배의 주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경제 3주체. 생산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 네,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 국민, 소비자. 네, 근데 분배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정부를 왜 분배의 주체라고 할까? 세금을 어디서 걷어서 예산을 어디다가 집행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3대 세금이 재산세, 뭐 부동산세 같은 거겠죠. 그리고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인데 법인세 상위 1% 기업이
80% 이상 냅니다. 상위 0.1% 기업이 60% 이상 냅니다. 대기업들이 다 내는 겁니다. 사실은. 네, 다는 아니죠. 많이. 네, 소득세. 네, 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게 부자들이 많이 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70% 이상을 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렇게 거둔 세금을 예산 집행할 때는 어디다 쓰느냐? 공공재에다가 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복지 예산에 쓰고, 그리고 뭐 사회 간접 자본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걷는 데하고 쓰는 데가 정부는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분배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그 분배 정도에 대해서는 뭐 이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받아놓고 안 썼다 이 말은 본질적인 분배 역할, 이걸 좀 못하게 된 거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기회비용. 자, 여기서 돈을 쓴다고 받아오면서 예산을 아예 못 받거나 혹은 예산이 깎인 사업 입장들에서 보면 이거 사업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이게 써야 되는데 그게 집행되지 않아서 소실된 가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 보면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노인 공공 일자리, 청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대폭 깎였는데 그 말은 그 돈 깎아서 다른 사업하라고 예산을 줬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 돈을 못 쓴다. 그러면은 예산 깎인 사업, 못한 사업에 수혜를 받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이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합니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쭉 뽑아봤는데 집행부진 사업이라고 할 만한 사업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한 47, 8조 되고 여기에서 못 쓴 돈만 따로 뽑아봤더니 20조 원이 24조 원인데 상당히 많네요. 어마어마한 돈을 잡아놓고 안 쓴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사업들, 깎인 사업들 다 합해봐야 한 6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쓴 돈의 4분의 1만 잘 돌렸으면 깎은 사업들 다 할 수 깎을 있었다.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깎아놓고 다른 데로 책정한 예산은 제대로 쓰지도 못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처럼 또 좋은 사업들의 기회비용이 지금 날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청취자들께 좀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딱 이해가 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괘씸하고 어이없는 사례여야겠죠. 그래요? 네. 국회 예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국회 입법 정책개발 예산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 열고 공청회 여는 데 쓰는 비용 아니면 연구 용역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아니면 자체 조사 인력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활동인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이게 국회 예산 중에 제일 중요한 예산이다. 핵심 예산이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잘 쓰면. 네. 근데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2년간 보면 지난해 76억 원 배정됐는데 50억 원도 못 써서 3분의 2만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더 조조해서 66억 원이 배정됐는데 7월까지 불과 16억 원. 집행률 25%에 불과합니다. 이유 가운데 국회 사무처가 설명하는 이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썼나? 언론, 시민단체 지적 등에 따른 보수적인 집행.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 아껴서 집행했다. 잘 안 오는데요. 언론과 시민단체 지적. 이게 뭔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018년에 보좌진 3명에게 1220만 원의 연구비를 준 것처럼 한 뒤에 되돌려 받은 의혹. 생각나십니까 이거? 생각나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600만 원을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한테 8번에 걸쳐서 4천만 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의혹. 생각나네요. 전현직 인턴, 보좌관, 아르바이트, 지인 등에게 맡긴 의심스러운 집행.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고 그래서 표절, 베끼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연구 이런 게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의미 없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비공개 한입 보고서도 세고 셌습니다. 비공개도. 근데 뭔가 연구한 척했지만 이 보고물은 의미 없는 거고 돈 줬다가 돌려서 빼낸 거잖아요. 이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거든요. 2018년에. 그러고 났더니 좀 까다롭게 집행 방식을 바꿨더니 의원들이 안 쓴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면 되잖아요. 연구를 하면 학자들에게 주고. 그러니까요. 꼼수로 타가는 거 그렇게 타가지 말라고 했더니 쌈짓돈처럼 쓰지 말고 일 제대로 하라고 했더니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깎아야 될 텐데 아니면 돌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0억 정도 늘렸습니다. 참 쓰지는 못하면서 또 예산 늘렸어요. 자, 나라의 돈은 아껴 쓰기도 해야 하지만 배정이 됐으면 이제 다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못 쓰면은 또 회수되거나 깎인단 말이죠. 다음 연도 예산에. 그런데
제대로 쓰거나 혹은 더 나은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겠네요. 그런데 골치가 아픈 게 국회입니다. 네. 사실은 정부가 좀 더 까다롭게 집행하고 집행 안 되면 바로 회수하고 이러고 싶어도 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법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 법을 누가 만들어주느냐? 네. 국회가 만드는데 그렇죠. 효율적으로 쓰게 강제할 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 예산 심사 더 잘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 국회는 삿바싸움하고 있습니다. 예. 세세한 내용 들여다볼 시간은 없고 다른 한 문제는 밀실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뭐 소소비 이 얘기죠. 맨날 쪽지 예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뭐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기재부 장차관 정도 참석해서 회의 내용도 안 남기고 기록도 안 남기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데 예산은 증액되는 근데 그거 없앴다고 쪽지 예산 없앴다고 하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야 하고 공개해야 되고 공개가 안 된다면 기록은 해놨다가 몇 년 뒤에라도 공개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투명한 나라 예산 집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 써지는 부분들은 돌릴 수 있게 법도 만드는 그런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 국회가 하는 일은 삿바싸움, 세부적인 얘기는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밀당하다가 싸우다가 저는 늘 걱정이 그럼 예산은 제대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보고는 있대요. 근데 보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마지막엔 그냥 한 방에 딱 퉁쳐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막 시간에 쫓겨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렇게 막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그냥 뭐 체크만 하면서 넘어가는 게 부지기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좀 힘 있는 다선 의원들은 지역구에 맞습니다. 내가 뭐 예산 따왔다라고 플래카드 걸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 보도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산들이 플랜카드 현수막 예산으로는 되는데 결국은 안 써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저희 오늘 결론은 서영민 기자를 국회로. 여기서 경제본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따뜻한 바람